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보고 증권사에서 이제 하나 둘씩 분석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의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주식을 사라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의 시장 약세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은 최악이 지났고 미국 은행권의 러시아 익스포저가 적다라는 논리,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시장 약세 전망은 3월 긴축과 더불어서 이제 반등도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시장의 반등도 끝났다는 얘기인데 참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장에서는 러시아 금융 제재가 커져서 러시아의 매출 비중 혹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문님, 지금 러시아양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동차가 될 것 같고요. 네.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부품주들 뭐 이런 거, 또 화장품, 플라스틱 그런 쪽이 지금 수출 비중이 좀 크고 지금 수출뿐만이 아니라 수입 쪽도 봐야 되거든요. 이제 가스, 희귀가스 관련주들의 이제 수입이 좀 커여서 그런 쪽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되돌려 보면서 2014년 크림반도 사태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이제 화장품 관련 우대거리가 좀 많이 컸었거든요, 규모가. 네. 그래서 화장품 관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 부품 같은 경우는 아마 수출품목, 러시아 수출품목에서 거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거의 한 200개 기업이 지금 이제 그 부품 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 15억 불 정도 그 2014년도에 그 러시아 수출이 한 100억 불 정도 됐는데 거기 한 15억 불 상당히 큰 뭐 차지하는데 그때 규모가 1년 사이에 2014년도 크림반도 이제 합병 사태 나온 이후에 1년 동안에 러시아 수출 규모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어요. 57%가 급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오늘 정유주와 조선주, 가스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역시 또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역시 정유주에도 결국엔 부담이다. 고문님께서는 랠리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100불이 넘었어요. 예. 어제 거의 뭐 하루 동안에 올라간 게 8%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이제 103불 40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저가가 한 60불, 66불째 였거든요. 거의 뭐 60%나 지금 뭐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거의 뭐 60%나 지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오른 폭으로는 2020년도 11월이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연말 가서 한번 크게 좀 올랐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오늘 상당히 크게 빠르게 올라갔는데 글쎄요 이것도 부담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환율하고 따질 때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강세에 유리하냐 약세에 유리하냐 그러면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적정 수준의 환율이라는 게 정해 있어요. 마찬가지도 유가도 그러니까 너무 싸도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유업계에서는 또 마진이 떨어지니까 손해를 볼 수 있고 너무 비싸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그러니까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100불에 넘어섰다 여기서 더 올라가서 뭐 얘기는 뭐 200불까지 간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이때까지 간 경험도 없을 뿐더러 가가지고 전체 시장 경제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공평하지 않고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유가라는 게 있는데 유가가 현재 이 가격대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타격은 우려서는 이익보다는 손실 쪽이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정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글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유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그게 뭐 제가 그쪽에 뭐 전문적으로 뭐 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한 110불까지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석유화학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 플라스틱 관련해서 재가공을 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100불 이상이면 상당히 지금 위기 단계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생할 단계로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는 쪽에서는 별로 좋을 건 없다. 이게 어느 가격이 한계냐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게 언제인지 우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유주 그리고 조선주, 가스주들이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이런 수혜, 반사 이익 앞으로 계속 또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최근에 뭐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이제 GS이라든지 중앙에너비스, 뭐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러니까 좀 며칠 사이에 좀 올라가다가 약간 좀 예응이 잠잠해지면은 또 쉬었다가 하다가 또 뭐 러시아가 또 키예프라든지 수도를 또 점령해 상당히 타격했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로 확전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쪽의 관련주들은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지를 않아요. 작년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았고 되려 빠진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성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사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기성 트레이딩 매매가 적당하겠다 생각이 들고 이 에너지 관련주하고 같이 엮어서 움직이는 게 최근에 이제 농수산물, 비료, 사료 이런 계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계통은 실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 그러니까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것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오른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쪽도 이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많이 반영됐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오른 그러니까 이 현재 사태와 관련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실적이 있으면은 차후에 주종받고 또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은 이벤트성으로 올랐다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치 관련주들이잖아요. 이제 뭐 대선이 거의 코앞으로 가는데 그 관련주들이 이미 좀 많이 빠졌어요.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랐다 많이 빠진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런 형상의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금융 제재가 본격화되면 부담을 느낄 만한 기업들 거론이 되면서 은행주, 금융주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앞서서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주들이 또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피해가 계속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요? 예, 아무래도 뭐 크게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동차 관련,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화학 관련, 플라스틱,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오르고 내리는 기업들이 서로 이제 반사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그 현대차 같은 게 지금 피해가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지금 답보 상태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엄청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실적 영향을 못 받고 있는데
러시아 그 현대차가 그 러시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이 있지요. 공장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지금 중단을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러시아 사태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좀 중단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반도체 문제 기존에 작년부터 계속 문제돼 왔던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 생산 라인이 거의 한 5일 동안 올스톱된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이제 러시아 사태에 연관해가지고 연결시킨다면 문제가 없지 않아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산하는 연 생산량이 한 23만 대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게 한 17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출해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자체에서 그러니까 소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좀 차질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자동차는 기존의 반도체와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과 연관된 생산 차질, 그다음에 러시아에 직접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직접적인 타격, 여러 가지 상황이 반도체주의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런 이제 식량주도 값이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식량 가격이 오르면 이미 연초 대비 20% 올랐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식량주의 상승을 부추기고 여기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긴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 해지가 가능한 식량 주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식량 주식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쪽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것도 식량도 원자재로 판단을 해갖고 대안주로 지금 떠오르긴 했는데 식량주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팜스토리라든지 뭐 한일 사료, 현대사료, 이지바이오, 경로 종목들이 이제 비료 사료 관련해서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팜스토리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실적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1월 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한 50%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거꾸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별, 그다음에 특정적으로 종목별로 해서 상당히 오른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관련주, 농업 관련주에서는 팜스토리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50% 이상 올랐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작년에 한 220억, 2021년도에 220억에서 올해 한 350억까지 작년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거의 350억 이상 봐요. 그러면은 실적도 60% 이상 영업이익 올라간다면 뭐 회사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다. 그리고 이런 재료도 갖고 있다. 여러 가지에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업종 내에서 섹터 내에서 이제 안간 종목을 찾기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상황이 이게 언제 지속적으로 간다라면은 안 간 것도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서로 보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상황이 그렇게 생각보다 뭐 길 수도 있겠지만 또 바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료가 단기일 내에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집중해서 매매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종목을 확산시키지 말고 가는 종목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다 잠깐 쉬었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든지 하면서 일단 가는 수급이 따라가는 종목 위주로 해서 매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지금 전쟁과 관련한 주식들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만큼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글쎄요,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든지 어떤 특별한 자신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보안주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 보안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역시 더더군다나 이런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대한 흐름이 있는 종목이 아닌 만큼 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올리는데 쉬운 대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안주는 진짜 우리가 더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푸틴이나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왜냐면 중동이라는 그 화약고가 상당히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서 또 이게 이슈를 만드는데 이게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하고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이제 뭐 수십 개 나라로 이제 헤쳐지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있는데 연결된 부분도 있고 서로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러시아하고는. 그리고 과거에 또 러시아는 거꾸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어떤 소수 민족을 공격한 적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때 러시아가 이제 반발하기도 했었고 끝내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이제 병합시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한번 전쟁을 치렀던 경험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와 연관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더욱 보안 관련, 방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차를 만드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우주 관련 항공우주, 그다음에 이제 한화가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시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주국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끝나면서 또 새로 나올 뭐 사드의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또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쪽의 방산주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이제는 얘라 이미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좀 LI 넥슨 같은 게 3일간에 거의 20%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실적도 이건 따라오는 회사거든요.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의 실적이 거의 한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972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1,300억 이상도 보고 있어요. 이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갈수록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질 일이 없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적절히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와중에 저희 고모님과 함께 썼던 하이브 같은 엔터 주식은 또 좋아요. 계속 투자 의견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쪽은 뭐 계속적으로 뭐 나빠질 이유가 없고 코로나가 이제 지구 시대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들은 좀 길 안목에서 계속 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엔터 주식을 비롯한 리오프닝 주식의 옥석 가리는 것은 계속되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봤을 때 하락폭 크지 않은 채 정말 그야말로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주식시장에서도 리오프닝을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시장은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반등은 다 끝났을 정도로 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은 이슈인지 아니면 단순히 단기간의 시장을 흔들 단기 이벤트로 끝이 날지. 자,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한다면 시장은 또 드라마틱하게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이 시점에 대한 고모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 이 사태가 갑자기 끝난다면은 이건 대박이죠. 이건 호재입니다. 무조건 진짜 이건 뭐 소위 말해서 빈대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억누른 걸 뭐 폭파시키는데 완전히 그냥 들쑤셔 놓은 걸 다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경험을 했죠.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가 했어요. 한 4개월 지나고 보니까 진짜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마지막 단계다. 그렇다면 이제 오미크론 끝났다, 팬데믹 끝났다, 이제 시장은 다시 열린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였어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빨리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졌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게 뭔가 안 좋아지는 쪽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 한쪽을 또 틀어막고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켜줬다. 코로나가 퍼져서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오미크론이라는
단계에 와서는 거꾸로 잠잠해지고 좋아지는 쪽으로 시장이 바뀐다. 이런 쪽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종료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은 미국이 염려했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예. 맥락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결정적 투자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